네, 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방금 들어온 속보 소식 이어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결국 정찰위성을 발사했습니다. 지난 네. 2016년 2월 7일 이후 7년 만에 발사인데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박원곤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북한이 결국 우주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어떻게 지금 상황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속보가 떴는데 우리 군에서도 일단 확인을 했고요. 합참에서도 북이 남쪽 방향으로 우주 발사체를 발사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일본 측에서도 지금 그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탄도 미사일 가능성이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대피령도 발령됐고, 네, 아직은 이제 좀 지나봐야 뭐 정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이라고 불리는 것을 쐈을 가능성은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이미 그 공개를 한 것처럼 31일 공시, 그러니까 오늘 새벽부터 6월 11일 공시까지 자신들이 발사를 하겠다라고 일본에도 알렸고, 그리고 그 국제 해사기구 IMF에도 이제 통보를 했거든요. 보통 그 북한이 이런 식으로 뭐 위성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장거리 로켓을 쏘는 그 과정을 보면 첫날 발사를 보통 합니다. 그러니까 31일부터 얘기를 했으니까 오늘이 D-Day가 맞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일단 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계속 예고를 해 왔었는데 이 위성 발사가 왜 문제가 되는지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위성 발사 같은 경우에는 북한은 2006년에 그 1차 핵실험을 했었죠. 그리고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핵실험을 규탄하면서 통과된 결의안이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모든 발사체는 불법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오늘 쏜 것으로 보이는 이 모든 미사일들, 이 장거리 로켓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 결의 위반이라는 것은 사실상 국제법적 그 의미와 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반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북한이 지난달에 군사정찰 위성 1호기를 완성을 했다, 이렇게 발표를 한 바가 있는데 이번에 발표한 그 우주 발사체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정찰 위성이라고 보이나요? 어떻게 파악하십니까? 뭐 저는 북한이 일단 정찰 위성을 쏘려고 했다라고 판단한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뭐 일부에서는 이것이 북한이 장거리 로켓, 예를 들어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북한이 이미 작년부터 시작해서 ICBM은 노골적으로 쏘고 있습니다. 그리고 ICBM의 기술적인 필요성을 놓고 보면은 물론 이번에 쏜 그 로켓도 일정 부분 서로 병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북한이 현재 개발하고 있는 ICBM 같은 경우에는 고체 연료, 지난번에 보여준 화성 18형 그것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쏜 그 아마 이 장거리 로켓 정찰 위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고체 연료기보다는 북한이 기존에 갖고 있는 백도 엔진이라고 불리는 액체 연료를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것은 장거리 로켓이라기보다는 정찰 위성 자체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얼마 전에 그 리병철 그 북한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그 위원장이 김정은이고 2인자라고 불리는 뭐 상당히 비중 있는 인물이 나와서 입장을 표명했는데 예. 그 내용들도 우리가 보면은 자신들에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믿음직한 정찰 정보수단 확보가 최대 급선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또 그 2021년 8차 당대회 때 이미 북한이 국방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핵심 무기 체계로 이 정찰 위성을 얘기를 했었고요. 김정은도 수차례 현지 지도를 가서 필요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번에 쏜 것은 그 사실상 자신들이 원하는 군사 정찰 위성을 궤도에 올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뭐 액체 연료를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운반체가 어떤 경로로 비행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 경로 같은 경우에도 북한이 일본과 IMO에 그 통보를 하면서 일정 수준 알려왔습니다. 일단 뭐 3가지 단계로 비행을 할 것이다라고 뭐 북한이 알려온 게 있는데요.
첫 번째 구역 같은 경우에는 서해 공해상, 그 충남을 기준, 대천항을 기준으로 하면 230에서 30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아마 이쪽에 일단 추진체가 낙하할 가능성이 크죠. 이게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쐈기 때문에 주로 서해를 해서 우리 남쪽으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낙하 구역 같은 경우에는 제주 해군기지에서 한 300km 정도 떨어진 서남의 공해상으로 북한이 설정을 한 것이고요. 아마 여기에 이제 페어링, 위성보호 덮개가 낙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마지막 세 번째 낙하 구역은 필리핀 루선섬 동쪽에 한 1000km 정도 떨어진 공해상인데 아마 여기가 이제 마지막 그 지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이번에 이제 북한이 국제해사기구 IMO에 먼저 통보를 했고 이 통보가 지금 7년 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그 가운데서도 뭐 여러 미사일 발사가 있었지만 이번에 또 유독 IMO에 통보를 한 이유는 좀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IMO에 통보를 했는데요. 그 위성 발사 계획을 IMO에 직접 알릴 의무는 사실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일본에는 알릴 의무가 있죠. 그래서 일본에 먼저 알린 거고, 그 방금 말씀드린 이 경로를 따라가다 보면은 이 경로에 1차적으로 그 해당되는 국가가 일본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에게는 그 공식적으로 알린 거고, 근데 다만 북한이 이런 식으로 공식적으로, 그리고 사실 오늘 쏜 것도 한미 정보 당국이 다 볼 수 있는 그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쐈기 때문에 다 파악이 됐을 것입니다. 그 나름대로 자신들의 이 쏘는 것이 군사 정찰 위성이고 이것은 우주를 향한 것이기 때문에 특정 국가한테 위협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정한 규칙과 규범에 자신들이 따랐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행위라고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100% 유엔 제재 결의 위반, 국제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 대부분의 국제사회는 이 문제를 유엔 안보리로 다시 가져가서 북한의 불법성을 얘기하고 추가 제재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북한이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입장과 명분을 만들어 놓는다면 안보리에 가서도 결국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편을 들기 편하게 되는 것이죠. 예. 이런 충분한 의도가 있어서 사전에 이렇게 알리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네. 자, 그리고 북한이 과거에 2016년에도 그 광명성 4호를 발사했는데요. 그 이후에 이번에 지금 발사를 하게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북한이 사실 그 2012년부터 시작을 해서 발사를 했고, 방금 말씀하신 2016년에 광명성 4호라 해서 발사를 했죠. 총 4차례 정도 북한이 이제 공식적으로 발사를 했는데 그 중에 한 2차례 정도 그들이 말하는 위성이 궤도에 올라간 것으로는 일단 판단은 되긴 합니다.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저는 매우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이 사실상 위성보다는 개발하고 있는 ICBM이죠. 대륙간 탄도미사일 장거리 로켓을 개발하기 위한 일종의 명분 삼아서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르다고 말씀을 드린 게 이번에는 그런 그 어떤 장거리 로켓에 대한 자신들의 성능 개발이나 시험보다는 이 군사 정찰 위성 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목표로 했다라는 것이 큰 차이고요. 또 하나 차이는 그때와 비교해서 지금이 훨씬 더 그 기술적으로 진보를 했죠. 그간 북한이 충분히 보여준 것처럼 자신들의 ICBM 능력이 확장됐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 그 발사된 이것은 추진체 같은 측면에서는 훨씬 더 힘있게 올라갔을 가능성, 더 높이, 더 무거운 것을 탑재하고 올라갔을 가능성은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최근 여러 외교 활동 등을 통해서 한미일이 공조를 좀 단단히 했는데 이번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해서 또 한미일이 어떻게 대응할 거라고 좀 예상을 하십니까? 이미 한미일이 다 그 북한의 이 정찰위성 발사에 대해서 공통된 목소리를 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은 분명히 유엔 제재 결의 위반, 국제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북한이 그래도 감행을 할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대응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차적으로 막지는 못했기 때문에 북한이 시도를 한 거니까요. 이 이후에 한미일이 대응을 할 것인데 아마 여러 가지 그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적으로 북한이 군사적인 도발을 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하는 한미일의 보다 향상된 이미 지금 PSI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이 한미일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군사훈련들을 계속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통과의 가능성이 크진 않습니다만 불법성을 분명히 얘기하기 위해서 유엔 안보리에 이 문제를 당연히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
한 발 더 나가서는 아마 한미일이 필요하면 독자적으로 또 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발표할 가능성도 있죠. 알겠습니다. 네, 북한의 우주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서 박원곤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북한에서 위성으로 추정되는 우주 발사체가 발사가 되면서 이 낙하 장소로 예상되는 서해 백령 대청도 지역에 경계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네, 이 꼭두 새벽부터 대피 방송에 나오면서 지역 주민들은 긴장했을 텐데요. 백령도에 계신 지역 주민 한 분 연결해서 현장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나와 계신가요? 네. 네, 새벽부터 대피 방송에 좀 잠을 못 이루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좀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지금 경계 관련해서 방송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건가요? 네, 선생님 연결이 되어 계십니까? 여보세요? 예. 자, 선생님 나와 계시나요? 예, 오늘 자, 6시 29분에요. 예. 백령 지역에 경계 경보 발령이 내려졌거든요. 예. 그래서 행정안전부나 여기서 지금 방송을 해가지고 국가에는 지금도 올리고 있고요. 예. 대피 발령을 내렸어요. 네. 대피 발령을 내렸고요. 해경에서 여보세요? 예. 네, 지금 그 백령도 지역에 계속해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말씀하신 내용이 잘 들리지 않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원활한 소통이 지금 불가능한 이유로 잠시 후에 선생님 좀 다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이렌 소리 때문에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잠시 후에 다시 전화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다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한이 예고한 대로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를 했습니다. 네, 북한이 위성을 탑재했다고 주장하는 우주 발사체를 쏜 건 광명성 4호 이후 7년 만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성재 기자. 네, 통일외교 안보부입니다. 네, 이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 이 재원 분석이 됐습니까?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6시 32분 북한이 남쪽으로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발사체의 정확한 재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위성을 탑재했다고 주장한 발사체를 쏜 건 2016년 2월 7일 광명성호 이후 7년 만입니다. 앞서 북한 군부위인자인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어제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곧 발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리 부위원장은 미국 등의 군사 행동을 실시간으로 추적 감시 판별하고 이 사전 억제와 대비하며 이 공화국 무력의 군사적 준비 태세를 강화하는데 이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군 공중정찰 자산의 작전 반경과 이 감시권은 수도 평양을 포함한 공화국 서북부 지대는 물론 이 주변 국가 중심 지역과 수도권까지 포괄하고 있다면서 이 북한과 주변 국가들의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리 부위원장은 미국 등으로 인해 조성된 지역의 우려스러운 안전 환경은 이 적들의 군사적 행동 기도를 실시간 장악할 수 있는 믿음직한 정찰 정보 수단의 확보를 최대 급선무로 요구하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이 발사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해왔지만 북한은 끝내 발사를 강행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 안보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북한이 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쏘아 올리자 일본 정부가 전국에 실시간 경보를 내렸습니다. 네, 일본 정부는 북한이 미사일로 보이는 발사체를 쐈다며 오키나와현을 대상으로는 주민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세호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지금 일본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일본 정부는 말씀하신 대로 조금 전에 아침 6시 반 전국 순간경보 J-알러트를 발령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경보를 통해 북한에서 미사일로 보이는 물체를 쏘아 올렸다고 밝혔는데요. 오키나와현 주민들을 대상으로는 대피령을 발령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현 주민들에게 건물 또는 지하로 대피하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자위대는 발사체가 자국 내 영역에 낙하할 경우를 대비해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오키나와현 주변에는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엇 부대가 배치를 완료한 상태고 해상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SM-3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23이 전개돼 있습니다. 일본 주요 방송사들은 오키나와 주변의 마을 상황들을 시시각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발사 배경에 대해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일본 관방장관 등 관계장관들도 지금 현재 긴급히 관저에 모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관계부처 긴급회의를 열고 조만간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본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조금 전에 연결했다가 저희가 사이렌 소리 때문에 통화가 좀 불가능했습니다. 다시 한번 백령도 주민 김진수 선생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나와 계신가요? 예, 백년도입니다. 네, 방금 전까지 사이렌 소리가 굉장히 좀 요란했는데 지금은 좀 잦아들었네요.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지금 대피하고 있는 상태고요. 예, 오늘 06시 29분에 백령 지역 경계 경보 발령이 내려졌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 주민들 대피하라고 실제 상황이라고 위성 발사체 때문에 실제 상황이라고 통보를 받고 방송을 듣고 사이렌을 계속 울리는 상태죠. 예. 네. 지금도 뒤로 그 사이렌 소리가 조금씩 들리고 있는데 그럼 선생님을 포함해서 주민분들께서는 지금 대피를 하신 상태인 건가요? 예, 하고 있는 상태죠. 다 지금. 예. 지금도 계속 안내 방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까? 안내 방송도 계속 방송을 하고 있고요. 예. 사이렌도 계속 울리고 있어요. 지금 6시 30분에 하경 쪽에서는 백령 해양 파출소에서 어민들한테 또 문자도 보내고요. 조업 나간 배들한테 안전 지역으로 좀 대피하라고 또 이렇게 문자도 받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예. 네. 자, 지금 그 지역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모두가 대피하는 중이신지 주변 주민들 중에 좀 불안해하는 분들은 없으신지 어떤 상황인가요? 불안해하죠.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방금 전에 육지에 딸이 살고 있거든요. 예. 전화가 와가지고 괜찮냐고. 선생님 네. 그럼 지금 어디로 대피해 계신 겁니까? 여기 터미널 대피소요. 여객터미널 대피소요. 네. 네. 뭐 이른 아침에 많이 놀라셨을 텐데 이 위성 발사가 이제 이전부터 예고는 돼 있었는데요. 그럼 발사 전부터 혹시 뭐 따로 대비를 하셨던 건가요? 어떻습니까? 대비는 못했죠. 미리 갑자기 하기 때문에 또. 예. 자, 지금 뭐 여러 지금 속보들이 나오고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현장 정보를 지금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접하고 계신가요? 바로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방송이 이게 다 마을마다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예. 그 방송이요. 그래가지고 바로 행정안전부에서 바로 이 방송을 합니다. 예. 지금 여객선은 이 교통수단이 여객선밖에 없잖아요. 섬에는. 여객선은 지금 정상적으로 운항은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죠. 또 지금. 예, 그럼 뉴스도 계속해서 보시고 계신 건가요? 예. 뉴스를 보고 있고 지금 예. 방송을 주시를 하고 있죠. 지금 계속 안내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뭐 주변 주민분들도 지금 많이 불안해하고 계신가요? 같이 함께 계시다면요? 그렇죠. 저도 지금 밖에 나와 있는데 네. 나왔다가 지금 대피하고 있는데 집사람도 이게 뭐냐고 지금 연락이 왔어요. 집에서 또. 그럼 백령도에는 지금 계신 그 여객터미널 대피소 이외에 여러 대피소들이 지금 많은 건가요? 어떤가요? 그렇죠. 마을마다 다 있습니다. 지금 대표가 하나 두 개씩은요. 지하 대표가. 그럼 어느 정도 지금 지역 주민들분들께서는 그 인근에 있는 대피소로 이동을 하신 상태인 건가요? 예, 들어가 있는 상태고 또 자꾸 지금 농사철 아닙니까? 지금 또 바쁠 때
예, 원행도 그러면 하고. 네. 그러면 뭐 언제까지 대피해 있어라 뭐 이런 통보도 있었나요? 아직은 없었습니다. 그거는. 예, 그럼 대피가 해제되는 시점은 아직 지금 통보가 되지 않은 상황이고 네. 계속해서 지금 대피해 계신 상황. 네.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럼 지금 그 계신 지역에서는 뭐 안내 문자라든지 안내 방송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안내 문자도 행안부에서도 오고요. 어민들은 해경에서도 지금 백령 해양 파출소에서도 안내 문자 오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네. 사실 뭐 북한이 미리 예고했던 부분이긴 했는데 방금 전에 뭐 따로 준비는 안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긴 했지만 뭐 지자체 차원에서 이런 대비한 그런 준비가 따로 없었을까요? 준비는 그 대표는 그 계속 점검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항시 그 문을 열 수 있게끔 준비는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러면 지자체에서.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게 하는 준비는 지금 되어 있었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네, 사전에 계속 준비를 그 북한에서 이 방송을 하고 나서 예. 계속 그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럼 대피는 어떻게 좀 빠르게 진행이 됐었나요? 예, 좀 빠르게 문자가 빨리 왔더라고요, 보니까. 예. 아까 행안부에서 보니까 문자가 빨리 전달이 된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백령도 지역이 이런 그 대피 가능성이 굉장히 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 분들도 늘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마음의 준비는 항상 갖고 있죠, 뭐 주민들은요. 예. 유사시에 빨리 대피할 수 있게끔 군과 이게 여기 면사무소잖아요, 면소재지니까. 예. 예, 면사무소하고 행안부하고 해가지고 수시로 이게 대표를 점검을 하고 이 비상식량 같은 것도 이제 다 비치가 돼 있고 그런 상황이죠. 아, 그럼 대피해 계신 지역에 지금 비상식량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외에 또 어떤 것들이 좀 준비가 돼 있나요? 구급약품들이나 뭐 다들 거기 다 비치돼 있죠. 네. 그 사이렌 소리가 지금은 그래도 좀 잦아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그 계신 상황은 어떤가요? 상황은 여객선이 출발하고 났으니까 그 바로 이게 출발하고 나서 이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그 여객 그 대표에는 몇 사람이 안 돼요 지금. 예. 그럼 주민들이 대피를 하시는 그 시점에 누가 이제 안내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나요? 아니면 주민들이 알아서 대피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요? 주민들이 상황을 보면은 그 면사무소나 군부대에서 그 대표를 빨리 개방을 하거든요. 내려가서 그 마을 이장님들도 그 비밀번호를 알아요. 대표 그 비밀번호를. 네. 그래가지고 그 연락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빨리 이룰 수 있죠. 대표를. 그럼 주민분들 대피하실 때 좀 혼란스러운 상황은 없으셨나요? 예, 그렇게 혼란스럽진 않았습니다. 예. 아마 이제 백령도 지역에도 어린이들 또 노약자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런 분들도 다 같이 좀 챙겨 가시면서 대피를 하시는 거죠? 예, 문자로도 행안부에서 노약자나 어린이들 우선적으로 대피할 수 있게끔 문자를 다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자, 아마 좀 굉장히 좀 불안하시고 할 상황인데 지금 대피소에서 그래도 대피소는 조금 안전하다는 그런 인식이 좀 있으신가요? 그렇죠. 대피소는 좀 안전하죠. 네. 뭐가 떨어져도 그렇고 지하로 돼 있으니까 예. 지금 안전하게 잘 지었습니다. 대표. 예. 네. 그럼 지금 모여 계신 그 대피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들 하고 있죠. 뭐. 그럼 지금 계신 그 여객터미널 대피소에는 주민분들이 그 몇 분이나 계신가요? 여기는 이 마을하고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 주민분들은 안 계시고 이 관리하시는 분들. 네. 아, 그럼 몇 분 안 계신 거군요, 지금 그쪽에는. 네, 여객터미널은 몇 분 안 계시죠. 아, 그럼 그쪽 여객터미널 대피소에도 아까 말씀하신 관련 물품들이 좀 비치가 좀 돼 있나요? 예, 다 있습니다. 예. 네. 뭐 주민분들 좀 전에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좀 어떤 이야기들을 좀 하고 계신가요? 그 북한 쪽에서 그
발표한 것보다도 일찍 그 발사를 했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이게 이제 자꾸 이렇게 되면은 이제 섬 지역은 이 여객선 항로가 이게 지금 운행하는 항로가 여객선밖에 없잖아요. 섬 네. 주민들이 이동 수단이. 그러니까 이 여객선이 통제되면 불안을 하죠. 예. 왕래를 할 수가 없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좀 마음도 몸도 분주한 상황이실 텐데 이렇게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모쪼록 안전하게 대피해 계시기를 저희도 좀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수 선생님 전화 연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북한이 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쏘아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가 일본 전국에 실시간 경보를 내렸습니다. 네, 일본 정부는 북한이 미사일로 보이는 발사체를 쐈다면서 오키나와현을 대상으로는 주민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현지 특파원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세호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일본 상황 어떤지 다시 한번 전해주시죠. 네, 일본 정부는 조금 전인 아침 6시 반 전국 순간경보 J-알러트를 발령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경보를 통해 북한에서 미사일로 보이는 물체를 쏘아 올렸다고 전했는데요. 오키나와현 주민들을 대상으로는 대피령을 발령했습니다만 조금 전 다시 정보가 좀 수정이 됐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의 그 영토를 상공을 통과하거나 일본의 영토에 낙하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을 했고, 이에 따라 현재 주민 대피령은 일단 해제를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일단 일본 자위대를 중심으로 발사체가 어떻게 날아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금 대비 태세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키나와현 주변에는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엇 부대가 배치를 완료한 상태고요. 그리고 해상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SM-3 미사일을 탑재한 이지스함이 전개된 상태입니다. 일본 주요 방송사들은 오키나와 주변의 마을 상황들을 시시각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긴급 대책 회의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 일본 총리 관제는 관계부처 장관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관계 장관들과 그 정부 관료들은 북한의 미사일과 관련한 정보 수집 등을 서로 관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관련 대책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후 앞으로 이 회의 결과를 통해서 북한의 미사일과 관련된 입장과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다시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시 한번 지금 상황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북한이 조금 전이었죠. 6시 32분에 남쪽 방향으로 우주 발사체를 발사를 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국제해사기구 IMO에 31일 0시부터 6월 11일 0시 사이에 우주 발사체를 발사하겠다, 정찰 위성을 발사하겠다 이렇게 통보한 바가 있는데요. 굉장히 좀 이른 시점으로 오늘 6시 32분에 우주 발사체를 남쪽으로 발사를 했습니다. 현재 합동참모본부는 북한 발사체에 대해서 정확한 재원을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 우리나라 백령 대청도에 지금 경계 경보가 발령이 돼 있습니다. 방금 전에 관련 주민을 연결해서 이야기를 듣기도 했는데요. 경계 경보가 발령이 됐고, 방금 들으신 것처럼 일본에서도 지금 대피령이 발령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앞서 이 서울 지역에도 경계 경보가 발령이 됐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행정안전부가 서울시에서 발령한 경계 경보는 오발령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합동참모본부가 이 북한 발사체와 관련해서 서해상을 비행했기 때문에 수도권 지역과는 무관하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안보 상황 점검회를 곧 개최할 예정인데요. 필요한 경우에는 NSC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북한 관련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중앙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사례가 고위직 간부뿐 아니라 4급, 5급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나오면서 관련 논란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내일부터 전수조사에 나서겠다며 선관위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보도에 이준엽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경남선관위 3급 A과장 딸의 경력 채용 면접 심사표입니다. 당시 면접관은 모두 4명. 그런데 심사표 4장의 인적사항 필체가 동일하고 점수 또한 우수 넷,
보통 하나로 모두 갔습니다. 면접관 가운데 2명은 A과장과 동료로 근무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선관위 자체 조사에서 자녀 특혜 채용이 의심되는 사례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사퇴 의사를 밝힌 박찬진 사무총장 등 전현직 간부 6명 외에도 4, 5급 직원 자녀들도 특혜 정황이 포착돼 의심 사례는 10명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선관위는 긴급 위원회의를 열었고 인사 투명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태 이후 처음 입을 연 노태학 위원장은 연신 송구하다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여권에서 위원장이 책임론과 사퇴 촉구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여튼 국민께 심려를 끼치도록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고 하여튼 위원회 입장을 내일 밝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번째 회의에서는 박 총장과 총차장 면직안 처리와 함께 특별감사 결과가 보고됩니다. 또 자녀들 채용에 부당한 개입이 있었던 걸로 의심되는 만큼 수사 일에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관련 비리 신고를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도 내일부터 전수실태 조사를 예고하고 선관위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선관위에 대한 전수조사에 관해서도 권익위가 부패방지법에 의해서 현재 실태조사에 착수를 했고 자료 요청을 했고. 노태학 위원장 거취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노 위원장의 사퇴를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 장악을 위한 정치적 술수를 중단하라며 맞섰습니다. 썩을 대로 썩은 선관위 조직에 개혁의 칼날을 들이댈 용기와 배짱이 없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도리일 것입니다. 행안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냈고 원내 지도부에서 거기에서 더해서 따로 드릴 의견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번 선관위 특혜 채용 의혹이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노태학 위원장의 거취 문제로 전선이 확대되면서 여야의 치열한 기싸움은 당분간 피할 수 없으리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을 재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한 위원장이 직접 중대범죄를 저질러 형사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면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하여 3명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지는 등의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자신의 면직 처분에 대해 매우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마지막 퇴근길에 나서며 기자들 앞에서 이 같은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면직 처분이 법상 면직 절차도 규정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충분히 다툼의 소지가 있는 법원도 그렇게 판단한 형사소추 사실만 가지고 국가공무원법상의 일반 규정들을 적용을 해서 면직을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호주 등이 참가하는 확산 방지 구상 PSI 다국적 해양 차단 훈련이 오늘 제주 공해 등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나라가 주관하는 이번 훈련에는 해군 왕건함과 미국의 밀리우스함, 일본의 하마기리함, 호주의 안작함 등이 참가합니다. 각국 함정은 약식으로 절차 훈련을 진행하고 우리 해군, 해경함정이 제주 민군 합복 합항 내에서 승선 검색 등 정박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는 애초 훈련보다 대폭 축소된 것으로 국방부는 훈련 해역 기상 악화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또 방금 들어온 소식 관련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발사한 우주 발사체와 관련해서 일본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오키나와 주민들의 대피령도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북한 미사일이 일본 방향으로 날아오지 않을 것으로 현재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련된 내용 더 들어오는 대로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다음 달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무소속 이성만 의원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스스로 공개했습니다. 여기에는 당시 송영길 캠프에서뿐 아니라 다른 경쟁 캠프도 금품을 뿌렸다는 내용이 언급돼 있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재인 기자입니다.
이성만 의원이 공개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검찰이 파악한 당시 송영길 후보 캠프의 위기 상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검찰은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에 대한 전국 대의원 지지율이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면치 못했다고 봤습니다. 대의원 투표가 코앞으로 다가온 4월 말에는 지지율이 2위로 밀려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당시 대의원 투표 비중은 45%에 달했던 만큼 캠프 핵심이던 윤관석 의원이 대의원 포섭을 포함한 구체적 행동 지침을 조직본부 요청사항이란 제목으로 만들어서 내렸다고 파악했습니다. 그러던 윤 의원이 결국 지지율을 위해 현역 의원들에게 돈까지 뿌리겠다고 결심한 건 경쟁 후보 캠프에서 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이후였다고 적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의원 온라인 투표가 시작된 4월 28일과 다음 날 윤 의원이 외교통상위원회 소회의실과 의원회관을 돌며 의원들에게 대의원 설득 등을 명목으로 돈봉투 20개를 뿌렸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 의원으로선 윤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은 혐의 등을 반박하는 차원에서 공개한 영장 청구서지만 송 전 대표뿐 아니라 다른 캠프에서도 금품 살포 행위가 있었다는 대목이 공개되면서 오히려 파장은 더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검찰은 당시 전당대회에 나선 친문 핵심 홍영표 의원과 당내 을지로위원회 활동을 기반 삼았던 우원식 의원 가운데 어느 캠프에 대한 정보였는지는 구체적으로 적지 않았습니다. 검찰 관계자 역시 현 단계에선 범행 배경으로 파악한 내용일 뿐이라며 수사 확대 가능성에는 신중한 모습이지만 두 의원 체포 동의안 표결을 앞둔 민주당 내부에는 영향이 불가피할 거란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민주노총이 오늘 서울에서 만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면서 도심 일부 구간 교통이 통제될 전망입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오전 서대문역과 삼각지역, 서울대병원 등 도심 곳곳에서 사전 집회를 한 뒤 오후 4시부터 5시까지는 세종교차로와 시청교차로 구간에서 대규모 집회를 진행합니다. 경찰은 교통 혼잡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종교차로에 가변 차로를 운영하고 집회 구간에는 교통경찰을 배치해 차량을 우회시키는 등 교통소통을 관리할 방침입니다. 윤익은 경찰청장이 오늘 예정된 민주노총의 대규모 도심 집회와 관련해 캡사이신 분사기 사용 가능성을 언급하며 불법 집회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윤 총장은 어제 오후 민주노총 집회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불법 집회로 시민 불편이 초래되면 해산 조치하고 필요한 경우 캡사이신 분사기 사용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밤중 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차량이 경찰과 4km가량 추격전을 벌이다가 차량 여러 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비롯해 모두 6명이 다쳤는데 검거된 운전자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김혜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경기 시흥시 소래대교 앞. 포르쉐 카이엔 SUV가 날듯이 돌진해 신호 대기 중인 차를 들이받습니다. 굉음과 함께 정차해 있던 차 넉 대가 순식간에 차선 밖으로 튕겨나갔습니다. 동시에 포르쉐를 추격하던 경찰차는 충돌은 피했지만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그대로 공터로 돌진합니다. 순간 제 옆 차선의 앞차가 추돌당하면서 그리고 바로 제 오른쪽 차선으로 그 경찰차가 쑥 날아갔어요. 사고를 낸 운전자는 20대 남성으로 음주 단속을 피해 4km가량 광란의 도주극을 벌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고로 경찰관 등 모두 6명이 다쳤는데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슷한 시각 경기 수원시 송죽동에선 SUV가 편의점으로 돌진했습니다. 편의점 출입구가 박살나면서 계산대까지 파편이 쏟아졌지만 다행히 점원은 물건을 정리 중이었고 손님도 없던 때여서 사고를 낸 30대 남성 외에 추가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음주 사고로 보고 혈중 알코올 농도 체열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엔 대전 유성구 둔곡동에 도로를 달리던 SUV가 뒤집혔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남성 운전자와 동승자 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이 도로에 있던 임시 방호벽을 들이받은 뒤 전복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YTN 김예린입니다. 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최근 반도체 기업의 주가에 좀 훈풍이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죠. 예,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챗 GPT라고 하는 생성형 AI, 생성형 AI라고 하는 것은요, 기존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컨텐츠인 텍스트나 이미지, 뭐 이런 것을 갖다가 학습을 해가지고요, 유사한 내용의 텍스트나 이미지, 뭐 이런 것을 생성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뜻합니다. 이 생성형 AI 열풍이 불면서요, 여기 생성형 AI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그래픽 처리 장치가 있는데요. 이 그래픽 처리 장치를 90%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NVIDIA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NVIDIA의 그 SK 하이닉스가 GPU 생산할 때 가장 필요한 고대 역폭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다는 그 호재가 있기 때문에 네. SK 하이닉스가 덩달아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삼성 역시 이 생성형 AI 그 열풍으로 인해서 이 관련 메모리 반도체, 고부가가치 메모리 반도체의 기술적 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역시 가격이 많이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향후 이 생성형 AI 열풍으로 인해서 미국의 그 빅테크 기업들, 뭐 구글이라든지 아마존 이런 기업들도 AI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고성능 서버를 갖다가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고성능 서버에 들어갈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인 DDR5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국내 그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좀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를 수출하는 그 용도는 주로 이 서버에 들어가는 용도로 수출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에서 서버 교체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미국에 대한 메모리 반도체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향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이게 주가에 선반영이 돼서 네. 지금 삼성전자의 주식 같은 경우는 1월 달 대비해서 5월 30일 현재 약 30% 이상 상승을 했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45.7% 상승이 됐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엔비디아의 그 직접적으로 고대 역폭 메모리 반도체를 원료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큰 수혜를 받아가지고 상승폭이 더 컸습니다. 그것이 주 원인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AI 훈풍이 불면서 이게 메모리 반도체 산업이 좀 좋아질 조짐을 보이는 것 같은데 사실 미중 갈등은 여전히 남아있는 변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공급망 재편이 결국 반도체 산업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뭐 여전히 미국에 대해서 메모리 반도체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요. 생성형 AI 열풍으로 인해서요. 그렇지만 여전히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요. 우리나라 그 반도체의 최대 수출국은 중국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에서 55%는 2022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중국으로 수출을 했던 것이었고요. 미국으로의 수출 물량은 7%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은 주로 서버에 사용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은 주로 스마트폰, PC 서버에 사용을 했었는데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스마트폰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위드 코로나 정책을 천명하면서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가 향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가지고 이 스마트폰 교체 수요가 증가를 하면 향후 중국으로의 반도체 수출 증대가 많이 기대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미중 갈등이 격화되게 되면 미국으로의 수출은 늘어난다 할지라도 그 작년 기준으로 전체 반도체 수출에서 55%나 차지했던 중국으로의 그 스마트폰 교체 수요를 틈탄 그 반도체 수출이 크게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커져가지고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미중 갈등 때문일까요? 아직 그 반도체 반등을 얘기하는 건 좀 성급하다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우리 수출 가운데 반도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았는데 올해 들어서 15% 아래로 좀 축소됐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나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중 갈등의 영향으로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도 과거 중국
중국에 있던 생산 기지를 갖다가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베트남으로 많이 옮겼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반도체 같은 경우는 중국으로만 수출하지 않고요. 베트남으로의 수출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 기준으로 전체 반도체 수출 물량의 55%는 중국이었지만 2위는 베트남으로 12%를 베트남으로 수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으로 수출된 반도체 같은 경우도 베트남에서 스마트폰의 생산에 중간재로 투입이 돼서요. 그 스마트폰이 뭐 중국이라든지 또 미국으로 수출이 됐었는데요. 네. 문제는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그동안에 미국은 아직 경제가 좋기 때문에요. 경기가 좋기 때문에 스마트폰은 이미 교체를 많이 해가지고요. 소비자들이 스마트폰 소비 수요가 그렇게 늘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으로의 우리나라 그 반도체 수출 같은 경우는 좀 큰 폭으로 타격을 받았고요. 중국은 코로나 봉쇄가 해제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으로의 반도체 수출 같은 경우도 큰 폭으로 타격을 받아가지고 이런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15% 아래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스마트폰 교체 수요가 다시 회복이 된다고 해도 기존에 쌓여있던 반도체 재고가 소진이 된 다음에야 반도체 수출이 다시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 뭐 업계에서는 올해 4분기, 빠르면 올해 4분기에서나 반도체 수출이 지금 베트남으로의 그 스마트폰에 들어갈 중간재로서의 반도체 수출, 그다음에 중국으로의 반도체 수출, 이런 것이 회복이 되고 미국으로의 그 서버 교체 수요에 들어갈 반도체 수출, 이것은 뭐 좀 당겨질 수는 있겠지만요. 이게 7% 비중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는 4분기에나 반도체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요. 일반적으로 반도체 기업의 주가는 한 6개월 정도 선행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에 회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벌써부터 반도체주의 주가는 들썩이고 있는 것을 뭐 여러 시청자분들이 보시고 있는 것입니다. 네. 4분기에는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고 좀 전망을 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금융당국이 대출을 이제 쉽게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였다라고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죠. 예, 이것은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여러 번 논의가 됐던 사안이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던 사항의 후속 대책으로 나온 것인데요. 무엇이냐면 그 53개 금융사가 참여를 해가지고요. 기존의 네이버, 카카오, 토스 같은 대출 비교 플랫폼 앱 혹은 기존의 은행의 그 금융사별 그 앱을 활용해 가지고 제가 기존에 우리 소비 시청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대출, 신용대출, 특히 10억 원 이하의 보증이나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 직장인 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을 포함한 신용대출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본인의 대출을 일단 조회를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 앱을 이용해 가지고 타사에서 동종의 대출에 대해서 우대 금리가 무엇인지 본인의 소득과 자산을 입력한 다음에요. 우대 조건을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의 대출과 동일한 조건의 대출 중에서 현재와 대출 금리 상황, 그다음에 중도 상환 수수료까지 감안을 해가지고 과연 갈아타는 게 얼마나 이득인지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뭔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보통 한 15분 정도면 내가 과연 대출을 갈아타는 것이 다른 금융기관으로 갈아타는 것이 이득인지 중도상환 수수료까지 감안을 하더라도 이득인지 아닌지를 알려줘가지고 이것을 즉시 15분 만에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그런 이 획기적인 서비스라서요. 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당장은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쓰고 있는 소비자분들 같은 경우는 금리를 인하하는 혜택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금융기관들끼리도 서로 경쟁을 해서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서 경쟁을 하다 보면 여러 신용대출들의 금리가 뭔가 일정 부분 낮은 수준으로 수렴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대출을 갈아타지 않더라도 그 대출 금리가 일정 수준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대출 금리가 낮아지는 이득을 보게 되는 효과, 이런 효과를 보게 돼서 소비자에게는 이득을 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합리적인 대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 서비스가 자리를 잡게 되면 은행들 간의 대출 금리 인하 경쟁이 이루어질 거다 이런 좀 기대감도 있고요. 반면에 이렇게 되면 또 더 적극적으로 대출하는 거 아니냐. 안 그래도 우리나라 가계대
가계대출 규모가 굉장히 좀 큰데 그렇죠. 이 부분에 또 악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예, 사실 지금 뭐 한국은행이 공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해서 기준금리가 연 3.5% 수준이고요. 그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에서 최근에 발표한 4월 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오히려 4월에 2천억 원 증가를 했습니다. 예. 이것은 작년 8월 이후 처음으로 상승 전환한 것이고요. 가장 큰 이유는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시장에서는 기준금리가 동결되면서요. 지금 연속적으로 동결되면서 사실상 금리 인상이 중단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최근에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 부동산 대출 관련된 규제도 풀고 여러 가지 세금 관련된 규제도 풀면서 부동산 시장에서도 뭐 훈풍이 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2030들도 뭐 영끌을 해가지고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고 있고요. 뭐 B2도 늘어나고 있고요. 주식 같은 경우도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 대출 금리가 다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게 되면요. 이런 서비스를 이용해서. 근데 문제는 한국의 가계대출이 GDP 대비 100%가 넘어가죠. 102.2%고요. 이창용 총재 같은 경우도 최근에 금융통화위원회 회의가 끝난 다음에 기자회견에서 중장기적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 규모를 8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밝혔을 정도로 지금 우리가 100% GDP 대비 100%가 넘어간다는 것은 사실은 좀 심각한 수준이고요. 가계부채 규모가. 그리고 지금 대출 연체율 같은 경우도 고금리 영향으로 꾸준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렇게 대출 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것은 소위 말하는 금리가 높아야만 채무자들 같은 경우는 이자 비용이 높아져서 소비 지출을 줄여서 대출을 상환해서 소위 말하는 가계부채 비율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낮아지는 디레버리징이 가능한데요. 벌써부터 지금 대출 금리가 여러 가지로 낮아지고 시장 금리도 선반영해서 기준금리 인하를 선반영해서 낮아지고 있는 상황을 보이기 시작하면 지금 디레버리징이 더 어려워지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오히려 가계대출 대비 GDP 비율은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저도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해외 증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뭐 나스닥 기술주의제 나스닥이 상승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엔비디아, 그 챗 GPT가 촉발한 그 AI 열풍으로 인해서 그 엔비디아가 주가가 뭐 $400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반도체 기업 중에는 최초로 장중에 시가총액이 $1조 돌파를 했고요.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세계 6위에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뭐 AI 붐은 이제서 비로소 시작이다 해가지고 그 기술주 위주로 주가는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반면에 또 부채 한도, 미국의 그 부채 한도 그 협상은 뭐 바이든 대통령하고 메카시 하원 의장이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하원 운영위원회 30일에 그다음에 30일에 하원 전체 회의 표결이 예정돼 있는데요. 지금 뭐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양당 국회의원들이 지금 뭐 서로 다 너무 많이 양보한 것이 아니냐 이러고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의원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지금 표결 과정에서 난항이 불가피할 것이다라는 예측 때문에 지금 혼조세로 마감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불확실성 때문에요.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하락을 하고 나스닥 지수는 오히려 상승을 하고 이런 혼조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굿모닝 경제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석병훈 교수와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이 한낮에 28도까지 올라 예년 기온을 2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반면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방은 속초가 21도 등으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서쪽 지방에 계신 분들은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가벼운 옷차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늘빛이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다만 제주도에는 낮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고 남해안에도 오전까지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더 내린 뒤 그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19.1도, 대전 18.6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낮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8도, 전주 29도까지 올라 서쪽 지방은 낮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 동해안 지방은 2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강한 볕이 내리쬐며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도 높게 치솟겠습니다. 노약자나 호흡기 질환자는 장시간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은 정체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오전에 남해안과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그 밖의 남부지방에, 밤에는 충청 남부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제2호 태풍 마와르는 일본 남쪽 해상을 따라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전망입니다. 당분간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북한 정찰위성 발사 관련 소식 간단히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앞서 오전 6시 32분, 지금으로부터 한 1시간 전쯤이죠. 6시 32분에 북한이 남쪽 방향으로 우주 발사체를 발사를 했다라는 합동참모본부의 발표가 있었고요. 이에 따라 백령 대청도 지역에 경계 경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앞서 저희 주민과 전화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요. 주민들이 현재 지금 대피한 상황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또 일본에서도 대피령이 발령이 됐었습니다. 네. 앞서 서울시에서도 경계 경보를 발령했었는데요. 행정안전부가 이와 관련해서 오발령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합참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북한 발사체가 서해상으로 비행했기 때문에 수도권 지역과 무관하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곧 개최할 것이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NSC를 추가로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일본의 반응도 살펴보면요. 인접국인 일본, 앞서 오키나와 현해 주민 대피령이 발령됐다고 전해드렸는데 일본에서 미사일이 날아오지 않은 것으로 보고 대피령을 해제했다는 소식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이 북한 미사일로 보이는 물체가 이미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가로 전하기도 했습니다. 북한 관련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라이더에서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수요일 굿모닝 YTN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